요즘 한국 경제 뭔가 좀 이상하다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좀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무려 6,300조 원. 이 어마어마한 빚더미가 지금 우리 경제를 어떻게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지 그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떤 순서로 살펴볼 거냐면요. 첫 번째, 소득은 늘었는데 왜 지갑은 닫혔을까? 이 이상한 현상부터 시작해서요. 두 번째, 대한민국 6,300조 원 빚의 정체를 알아보고, 세 번째, 이게 어떻게 위기의 악순환을 만드는지 그 구조를 뜯어볼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위기가 오기 전에 나타나는 경고 신호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내 자산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그 방법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소득은 늘었는데 지갑은 닫혔다. 참 알쏭달쏭하죠. 한국 경제가 보여주는 이 수수께끼 같은 모순, 여기서부터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월급이 올랐으면 그만큼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돈 쓰기를 주저하는 걸까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자,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이 상황이 더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3분기의 소득 증자율이 3.5%였어요. 와, 꽤 많이 올랐죠. 근데 이건 사실 정부가 뿌린 소비 쿠폰 덕분이었고요.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실제 소비 지출은 고작 0.7% 늘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공짜로 받은 쿠폰은 쓰는데 정작 자기 지갑은 꽁꽁 닫아 걸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예요. 그만큼 미래가 불안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체 그 불안의 근원이 뭘까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몸을 사리는 걸까요? 자, 이제부터 문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한 부채, 그 규모를 직접 확인하시죠. 자, 먼저 정부 빚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국가부채죠.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해도 1,200조 원입니다. 1,200조. 이거 뭐 나라 살림에 기둥뿌리가 흔들릴 수 있는 진짜 엄청난 규모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각 가정이 짊어진 빚이 더해져요. 가계부채. 이게 무려 2,300조 원입니다.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생활비 때문에 받은 대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우리 삶과 정말 직결된 빚이죠. 그리고 사실 가장 큰 덩어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기업 부채예요. 얼마냐고요? 2,800조 원. 이 세 중에 가장 많죠. 물론 뭐 기업이 투자를 하려면 빚을 내는 게 당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 규모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이건 경제 전체의 활력을 뚝 떨어뜨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신호로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다 더해볼까요? 정부빚 1,200조, 가계빚 2,300조, 기업빚 2,800조. 그래서 총합은 6,300조 원입니다. 6,300조 원. 이게 정말 감이 오시나요? 상상조차 힘든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아마 6,300조 원. 너무 커서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걸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우리나라 모든 국민, 그러니까 지금 막 태어난 갓난아기까지 포함해서 한 명 한 명에게 이 빚을 나눠주면 1인당 1억 2천만 원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1억 2천만 원의 빚을 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한 거 맞죠? 자, 그럼 이 어마어마한 빚이 대체 어떤 방식으로 위기의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정부의 정책과 시장에 보이지 않는 힘이 어떻게 우리를 거대한 덫에 빠뜨리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 흐름을 잘 따라와 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 정부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을 풀려고 국채, 즉 나라빚 문서를 찍어냅니다. 둘째, 시장에 이 국채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국채 금리가 올라가겠죠. 셋째, 이게 진짜 문제인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바로 이 국채 금리를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넷째, 결국 정부가 돈 푼다고 낸 빚 때문에 우리 집 대출이자랑 회사 대출이자가 같이 올라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위기의 악순환입니다. 선의로 시작한 일이 나쁜 결과로 돌아오는 덫인 셈이죠. 그리고 이 모든 위기의 한가운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줄여서 PF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나중에 여기 더 멋진 아파트 지을 거니까 그 미래 가치를 보고 미리 돈 좀 빌려줘 하는 거예요. 아직 첫 삽도 안 떴는데 말이죠. 그러니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대출은 그냥 한순간에 휴지 조각, 아니 폭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동산 PF에서 문제가 터지면 예전에 중국을 뒤흔들었던 헝다 사태 기억나시죠? 그런 일이 바로 여기 한국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하나가 무너지면 줄줄이 다 무너지는 끔찍한 연쇄부도의 도미노가 시작될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뭘 보고 이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잖아요. 위기가 터지기 전에 시장이 보내는 몇 가지 중요한 경고 신호들 지금부터 딱 짚어드릴 테니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시장이 보내는 스트레스 신호 중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중앙은행이 정한 기준금리는 2.5%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는 국채금리는 3.3%를 넘어섰어요. 이 둘의 차이가 벌어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시장이 지금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10년은 너무 불안해서 못 믿겠다. 그러니까 돈 빌려주려면 이자라도 훨씬 더 많이 줘 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시장의 불안감이 금리 차이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위험 신호죠. 자, 그럼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고 지켜봐야 할 레드라인, 즉 위험 신호 3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때. 둘째, 아까 말씀드린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4%를 찍을 때. 그리고 마지막 셋째, 여기저기서 부동산 PF 대출이 터졌다는 뉴스가 나올 때. 이 3가지 신호가 켜지면 정말 바짝 긴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좀 불안하고 걱정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나는 뭘 해야 하는데? 싶으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불확실한 시기에 우리 같은 개인들이 소중한 내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조언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은 공격이 아니라 수비할 때라는 거예요. 3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첫째, 빚을 더 내지 마세요. 사업이든 집이든 지금은 대출받을 때가 아닙니다. 둘째, 큰 돈 벌겠다는 욕심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수익률 대박을 노리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진 걸 잃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셋째, 만약을 대비해서 달러 같은 안전자산을 조금씩 모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보험인 셈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목표는 명확해야 합니다. 위험하게 빚내서 투자 대박을 노리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위기가 와도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 바로 이겁니다. 이 원칙만은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이렇게 소득이 늘어도 지갑은 닫히는 이상한 현상에서부터 시작해서요. 6,300조 원이라는 이 거대한 빚의 실체, 그리고 이게 어떻게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지 그 구조까지 함께 살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과연 지금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한국 경제는 다시 안전한 길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